미국의 시인인 헨리 워드워스 롱펠러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않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들은 아무도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즉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말의 준말로 항상 비교 대상으로 지칭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은 성적이 어떠하더라 라든가 대학원 어딜 갔더라 등 카다라와 같은 말로 우리는 자주 비교를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순간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교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휩싸이고 자존감을 잃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늘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자 키르케 고르는 비교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는 마음미술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를 한 가지만 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비교를 첫 손가락에 꼽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수사가 도공한다는 순간 삶의 리듬은 헝클어지고 내 목표는 초라해지거나 허황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키지도 강요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만큼 삶을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담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먼저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오히려 불편 어린 말로 학생이 대답했는데 아니라고. 대학에 다니면 뭐 하냐고. 고작 지방대학인데 상담가는 뭐라고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이번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만나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뭐 해요? 뭐 서울대도 아닌데 이러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또다시 S대에 다니는 서울대, 즉 서울대, S는 서울대이니까 모르는데 그 학생은 뭐 서울대에 다니면 뭐 하냐고. 학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적성과는 무관한 학과인 듯 한데 얼마 후에 상담가는 또 서울대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다니는 학생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또 적성에 맞는 학교에 다니면 뭐 하냐고
수속도 못했는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 단계 올라가거나 성장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비교의식을 떨쳐내지 않는 한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인 홍자성은 물결이 잔잔할 때는 밝음자가 맑게 비친다. 물결이 일면 달빛도 흔들린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마음속이 조용하면 저절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된다. 생각은 마음에 비치고 마음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소는 시상대에 오른 은메달 선수와 동메달 선수의 표정을 분석해서 행복 점수를 매기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동메달 선수는 20점 만점에 7.1을 받았고 은메달 선수는 4.8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은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지수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은메달의 비교 대상은 금메달이고 동메달의 비교 대상은 노메달이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 대상에서 행복지수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먼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비교의식에 휩싸이면 자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일 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할 때의 비교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믿고 스스로를 움직이지 않으며 아끼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만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바람직한 인격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러시아의 문학가인 레프 톨스토이는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겁게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도 아닌데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날수록 푸근함이 느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쉽게 화내지도 변명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갑니다. 이 온유함은 따뜻함 혹은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자신 이기만 주장하지 않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유행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성을 쌓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자신만의 성을 쌓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후자처럼 여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3세기경에 동양과 서양에 각각 대규모의 통합공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진라의 만리장성이 구축되었고, 서양에서는 로마의 가도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는 공사였고, 다른 쪽으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부와 담을 쌓은 진라는 꼭 멸망의 길을 걸었고, 도로를 공사를 한 로마는 천년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닫기보다는 열어야 합니다. 화창한 햇살은 창을 열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활짝 열어야 환해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누군가 가시로 찔러도 그것은 흡수에 방치받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강함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장애를 극복한 인물 중에 한 명인 헬렌 켈러 하면 설리번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헬렌 켈러가 위인의 반열에 서기까지 설리번 선생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비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행동은 들짐승처럼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려는 왔던 선생님들은 그의 상태를 보고 모두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헬렌 켈러를 꼭 안아서 안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은 단어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려고 직접 물을 만지게 했고, 또 단어를 손바닥에 써두는 것도 수백 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헬렌은 망설임없이 선생님이 오시면 나를 꼭 무슨 날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설림 선생님이 자신 따뜻하게 안아줘 그때부터 헬렌 사랑을 느끼고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국의 물리학자 존 솜슨의 어록을 말하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